무조건 정해진 지출 범위에서 쓰려면 기존 소비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가장 큰 지출 구멍이던 식비는 집밥, 냉장고 파먹기, 음식 품평단, 반찬 가게를 활용해 극복했다. 여자라면 더욱더 포기할 수 없는 화장품, 미용 등 뷰티 관련 소비, 옷 구매, 인테리어 소품 등은 인식을 180도 바꿔 필요에 따른 소비 문화를 장착해 돈을 들이지 않게 됐다. 안녕하세요. 멜리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최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이 땅의 모든 귀차니스트와 프로 불평러들을 위한 책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며 눈 딱 감고 6개월에 2천만 원 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5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줍니다. 첫째, 1년에 2번씩 사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둘째,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로 돈을 벌기 시작한다. 셋째, 경제력 향상은 물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넷째, 노후 대비용 파이프라인이 생긴다. 다섯째, 초단기 자산가가 된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며 책 속에서 어떻게 자세히 알려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난생 처음 로드맵. 저희 가정의 목표는 6개월에 2천만 원 모으기입니다. 6개월에 1천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뱉어버린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목표는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데다가 결혼 뒤 반년 정도로 1천만 원까지는 모아본 터였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벌써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위기양양해졌다. 맞벌이 부부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월 수입에 평소 지출 습관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저축에 긴 건 부담이었다. 무조건 매달 334만 원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어떤 뾰족한 방법이 나올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 가게의 소비 행태 중 잘못된 부분이 개선된다면 가능할 것도 같았다. 게다가 아직 아이도 없다. 언젠가 봤던 흥미로운 인터뷰가 기억났다. 종잣돈의 기준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다수 시민은 1,000만 원을 꼽았다. 그럼 2천만 원이면 종잣돈으로는 큰 금액이 분명하다. 성선화 기자님이 이끄는 6개월에 1천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이 있고 어차피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 의지는 충만했다. 그러고 나서 짠내 나는 습관을 유지한 채 투자 공부로 넘어가면 큰돈을 모을 수 있겠다는 어렴풋한 그림이 그려졌다. 위 그림이 프로젝트 이전 우리 집 재무 상태다. 꾸준히 적금을 붓고는 있었지만 불만은 증폭되고 있었다. 대체로 공감하겠지만 옷을 자주 사길 하나, 여행이 취미라서 어딜 다니길 하나, 그렇다고 식도락이라 맛집을 찾아다니지도 않는데 돈은 잘 모이지 않았다. 2천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의 첫 관문은 돈 새는 구멍을 파악하는 일. 이 일은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내용을 분석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구멍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됐다. 첫째는 식비, 둘째는 집을 꾸미는 데 쓰는 인테리어 비용과 소품값이었다. 식비는 전체 수입 대비 지출의 약 33%를 차지했는데 주식, 간식비 그리고 외식비를 총합산해 월 150만 원씩 나갔다. 따져보니 지출 규모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인테리어 소품은 전체 지출의 4%로 자잘하게 예쁘다 싶으면 다 사고 있어서 대략 20만 원 정도였다.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저축과 소비 계획을 아래 그림처럼 세웠다.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애초에 한 달 적금액 떼어놓기 그리고 지출 관리를 위한 통장 쪼개기였다. 적금액이야 이미 정해졌고 매달 지출이 관건이었는데 이건 의지력과는 상관없는 시스템의 부재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었다.
즉 생활비 통장의 공과금, 내 용돈, 비상금 등이 혼재돼 통장 관리를 못해 돈이 새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결정은 적중했다. 먼저 쓰임새에 맞춰 입출금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 목적별로 별명을 지어주었다. 돈세는 첫 번째 구멍인 식비 예산은 자그마치 80%가량을 줄여 30만 원으로 정해 월 지출을 최대한 빡빡하게 조였다. 인테리어 소품비는 불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아예 지출 예산에 넣지도 않았다. 다만 6개월에 2천만 원이라는 프로젝트 목표액은 우리 부부의 특별한 상황임을 기억해야 한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상징일 뿐 가족 구성원 수, 가계 자산과 재무 상태, 월 수입 구조, 월 지출 구조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목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프로젝트 멤버들도 설정액은 제각각이었다. 알맹이는 가계 재무의 첫째 문제 원인인 돈세는 구멍을 파악해 지출 구조를 새롭게 정하는 일이다. 어떻게 한 달에 150만 원만 쓰고 살 수 있다. 돈세는 큰 구멍을 파악하고는 아연실색했다. 먹는데 많이 쓴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 결혼하고 신랑과 나란히 포동포동 살이 정말 많이 오르기는 했다. 아침이면 4,000원짜리 우동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길에는 집 앞 빵집에 들러 그날 받은 업무 스트레스만큼 엄청난 빵을 사곤 했다. 거기다 편의점은 어찌나 많이 가는지 1,000원, 2,000원. 적은 돈이라 여겼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 편의점에서만 거의 20만 원 가량을 쓰고 있었다. 집에서 밥은 거의 해먹지 않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주말이면 어김없이 밖에서 사 먹어 상당한 돈이 쓰이고 있었다. 계획 없이 대형마트에 가서 세일이라고 하면 장바구니에 채원 얻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게 또 5에서 10만 원. 그런데도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 다시 대형마트로 가곤 했다. 인테리어 소품과 셀프 인테리어 비용은 식비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으나 집을 꾸민다는 핑계로 도구와 소품을 닥치는 대로 샀다. 이것들은 씀씀이 대비 만족이라는 효용은 짧아 일주일쯤 가는 예쁜 쓰레기가 되고 있었다. 효용 체감의 법칙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쇼핑은 암묵적인 일과 중 하나였다. 답은 나왔다. 두 개의 큰 지출 구멍을 좁혀 둘이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씩만 쓰고 산다. 소비 행태를 바꾸는 데는 샘솟는 의지와 이를 담을 그릇, 즉 통장 쪼개기 시스템을 가동했다. 신랑이 급여를 받으면 한 달 총급여를 저수지 통장으로 입금해 초기 세팅을 한다. 저수지 통장인 내 급여 통장에서는 목적별 이름이 적힌 각각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한다.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구분해 놓은 것은 생활비 지출 통제의 목적이 있다. 공과금과 생활비를 한 통장에 썼던 이전에는 생활비와 공과금 지출이 구분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공과금이 빠져나갈 때쯤 되면 생활비 계좌의 잔액이 간당간당해져 오금이 저릴 때가 생기곤 했다.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공과금 통장과 생활비 통장에 한 달 필요한 금액을 각각 넣어두었더니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됐다. 비상금 통장은 가정이라면 꼭 필요하다. 급여 외에 발생하는 부수입이나 상여금 등을 이 통장에 넣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경조사, 병원비, 고장난 전자제품 구매 등 예상치 못한 그야말로 비상 상황에 쓴다. 신랑이 어느 날 다급하게 나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야. 휴대폰이 도통 작동하지 않아 새 휴대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여유 자금이 있던 비상금 통장에서 돈을 꺼내 신랑에게 새 전화기를 사주었다. 통장 쪼개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7쪽 통장 쪼개기는 필수일까에서 다뤘다. 식비혁명. 우리 집에서 먹는데 한 달에 얼마나 쓰는 줄 알아? 의미심장한 눈길로
신랑에게 질문을 던졌다. 얼마인데? 뜻밖의 질문에 살짝 관심을 두는 눈치다. 놀라지 마. 글쎄 자그마치 평균 150만 원. 집까지 일을 가져와서 열정적으로 일하던 남편이 고개를 들어 올렸다. 엄청나네. 이걸 어떻게 바꾸지?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지출 구멍은 식비로 총 수입에서 150만 원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걸 30만 원대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니 괜한 입방정을 떤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들기도 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신랑을 위로하긴 했지만 정말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다. 첫째, 식비 주간 예산을 세웠다. 월간도 좋지만 우리 집처럼 무계획적으로 먹는 데는 단기 목표가 더 효과적이다. 목표를 짧게 하고 달성하면 그에 걸맞은 보상 혹은 칭찬으로 더욱더 의지를 북돋워 주었다. 예를 들면 주식비 3만 원, 외식비 2만 원, 간식비 1만 원 하는 식이다. 주간 식비 예산을 6에서 7만 원 정도로 빡빡하게 세우는 건 주요했다. 돈을 쓸 때마다 예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적어도 식품을 살 때 신경이라는 것을 쓰게 된 것. 만약 예산을 초과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범위로 지출하게 됐다. 둘째, 장보기 전 품목 리스트를 작성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자 휴대폰 메모장에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지우는 식이었다. 셋째, 1만 원의 장보기를 진행했다. 이건 말 그대로 1만 원짜리 한 장 들고 가서 장을 보는 것이다. 이 이벤트는 식비 지출 통제에 강력한 동기가 됐다. 더 사고 싶어도 1만 원이 넘으면 금지한다. 1만 원 장보기 시 필수 팁은 휴대폰 계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을 때마다 가격을 덧셈한다. 임계치인 1만 원에 도달했을 때 뭐를 뺄까 하는 즐거운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집 앞 슈퍼를 우리 집 냉장고로 생각했다. 전에는 냉장고는 언제나 채워져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꽉 차 있는데도 먹을 게 없어 다시 장보고 버리고를 반복했던 터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 냉장고를 채움의 대상이 아니라 임시 창고로 간주하는 것이다. 소량의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보관소 말이다. 대신 집 앞 슈퍼가 우리 집 냉장고라고 상상한다. 슈퍼는 진열도 잘 돼 있고 덤으로 유통관리까지 해주지 않나. 메모지에 한 장 달랑 들고 최소 비용으로 소량을 사서 집으로 가지고 오면 그만이다. 다섯째, 냉장고 파먹기. 소량씩 구매해도 임시 보관소여도 여전히 우리 냉장고에는 먹을 게 있었다. 이곳에 보관된 식재료만 활용해도 며칠 밥상은 훌륭하게 해결됐다. 여섯째, 집밥 생활화. 매일 외식이 유일한 낙이었던 적도 있다. 집밥하면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 탓에 어렵게만 느껴졌다. 외식비를 절감하려면 식사의 집밥화가 절실했다. 우선 어떻게든 식탁을 간소화하고자 갓 지은 밥을 햇반처럼 팩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 밥팩은 그저 전자레인지에서 3분이면 뚝딱하고 따뜻한 밥으로 변신했다. 간편함, 편리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었다. 총각김치 같은 반찬은 마트 도움을 받았다. 김치를 담그는 일은 시간 플러스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식비 절감 노력은 처절했다. 식비를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총 지출에 커다란 구멍이 메워졌다. 덩달아 몸무게가 2kg 가까이 줄어 다이어트 효과와 건강까지 챙겨 도랑치고 가재까지 잡았다. 배우 신혜라 씨는 냉장고 털기로 식비를 줄인다고 한다. 냉장고 속 재료를 보면서 해먹을 요리들을 노트에 정리하는 방식인데 그 이에 냉장고 털기는 냉장고 미니멀 라이프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단출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 냉장고로부터 비로소 완벽하게 편리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식비 지출 통제는 식비를 줄이는 원초적인 목표 넘어 더 편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 예쁜 쓰레기. 예쁘고 아기자기한 집에 대한 로망 때문일까? 집을 매일매일 정갈한 모습으로 단장하는 게 취미 중 하나였다. 그러니 인테리어 소품에 관심이 가는 건 필연이다. SNS에서 핫한 아이템들을 보면 무조건 사고 싶어서 잠도 못 잘 정도였다. 나름대로는 비싸지 않은 물건을 샀다는 안도감과 자긍심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그 아이템을 소유하고 얻은 행복의 유통기한은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보관할 장을 새로 사들였다. 일상이 맥시멀해질수록 정돈되지 않는 카오스를 주고 있는 것 같았다. 예쁜 쓰레기가 지출 구멍임을 파악한 이상 이대로 일회성 욕구를 유지하는 일은 그만둬야 했다. 블로그 이벤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셀프 리모델링을 하려면 부자 죗값이 꽤 드는데 특히나 획기적인 변화를 돕는 페인트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셌다. 팬톤이라는 블로그에서 페인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생애 처음으로 응모한 이벤트에 당첨돼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리페인팅하는 호사를 경험했다. 페인팅하면서 재테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오랜만에 날아가는 듯했다. 블로그 이벤트 일환이기는 하지만 SNS 채널도 이용할 수 있다. 주로 블로그를 함께 운영하지만 네이버 리빙에서 하는 리빙 메인에 열띠게 참여했다. 서툴고 부족한 솜씨이지만 정성을 다해 영상을 만들었다. 이벤트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어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10만 원을 획득했다. 게다가 몇만 명 정도가 내 블로그에 방문해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2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겼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 수입을 말한다. 블로그에 광고 배너를 달면 방문자가 이 광고 링크를 클릭하게 될 때 블로그 운영자에게 돈을 준다. 중고장터를 활용했다. 주로 당근마켓인데 이 앱을 잘 들여다보면 새것 같은 중고가 많다. 중고라서 새것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살 수도 있다. 구매뿐만 아니라 내다 팔 수도 있다. 이제 내겐 쓸모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겐 여전한 효용 가치가 있다는 놀라움을 발견한다. 당근마켓에서 창출한 부수입이 무려 40만 원을 넘고 거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리빙 쇼핑몰 사이트에 나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듯이 일단 대폭 할인이라는 문구만 보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려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된다. 리빙 온라인몰에 돌아다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현기증이 올라왔다. 매일 하는 습관 중 하나였던 탓이다. 이런 습관이나 행태를 몇 달에 걸쳐 억지로라도 개선하려 했었더니 지금은 예쁜 소품을 봐도 감흥이 없다. 가지고 싶어서 유심히 봤다가 결국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까먹기를 반복 중이다. 요즘엔 있던 소품으로 어떻게 하면 집을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다. 물건이 아니라 생각의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노력한다. 최근에 태미 스트로벨의 행복의 가격을 다시 펼쳐들었다. 그는 넓은 집과 이 규모에 걸맞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열심히 일해 저택모기지와 차량 할부금을 갚고 관리비를 냈다. 직장에서는 과로가 일상이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쇼핑으로 해소했다. 그의 마음은 아무리 물건을 사들여도 좀 채 채워지지도 않고 행복해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는 지루한 직장 생활도 의미가 없다고 여겨 과감히 사표를 던진다. 그 다음 집 크기를 점차 줄여나갔고 결국 아내와 자신만을 채울 컨테이너 공간만한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비로소 자유를 찾고 소박한 삶으로부터 행복을 느꼈다. 2020년 한 리빙 인테리어 업체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 맞벌이 부부 500명에게 라이프 스타일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집이란 어떤 곳인가? 라는 주제의 응답자의 61.8%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라고 답했고, 충전 및 휴식하는 공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로 그 뒤를 이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집을 오롯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 중에 75%는 주택 인테리어에 1,000만 원 이상 쓸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막대한 돈으로 집을 예쁜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목적과 수단이 전치되지 않는 삶이 진짜 행복의 가격임을 알게 된다. 뷰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당신에게 6,000풀을 같이 했던 일기이자 프로젝트 이후 놀라운 지출 변화를 이룬 혜인님에게 특별한 노하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혜인님의 6,000풀 이전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요. 특히 피부 관리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셨다죠. 엄청났죠. 2에서 3달에 한 번씩 50에서 60만 원씩은 썼으니까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 가까이 든 셈이네요. 매년 피부에 그만한 돈을 썼어요. 피부과 안 가는 셈치고 이 정도 비용은 괜찮다고 생각했죠. 오, 피부과를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순수하게 화장품 비용인가요? 네. 방판으로 판매하는 분께 세트로 구매해서 썼어요. 샘플도 넉넉하게 받고 마사지도 해주곤 했거든요. 화장품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일거양득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6,000풀 이후 돈 새는 구멍을 발견한 것 중 하나가 피부 관리비였어요. 이걸 통제해야만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연간 8만 원 정도로 확 줄였답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선 화장품 샘플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보통 화장품 샘플 같은 것은 잘 안 쓰고 유효기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것만 써도 화장품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화장품 샘플이 은근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잘 활용하면 되고요. 군인 친구한테 가끔 부탁해서 스킨이나 로션, 수분크림, 선크림 등은 대용량으로 샀어요. 3, 4만 원 정도면 6개월은 거뜬히 쓸 수 있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변화네요. 그래도 피부에 민감한 여자들은 피부 관리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천연팩을 만들어 썼죠. 천연팩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귤, 밤껍질, 요구르트 등을 섞어주면 돼요. 섞인 천연 재료를 피부에 올려주면 보습 효과가 탁월하죠. 비싼 팩과 같은 효과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좋은 방법 소개 감사합니다. 여성에게 피부 관리는 숙명과도 같아서 많은 돈이 든다. 값비싼 화장품을 쓰고 잘하는 피부 관리실에서 케어를 받아야만 안티에이징 된다는 믿음이 쉽게 바뀔 리 만무하다. 너는 화장품이 이게 다야.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가 내 화장대를 보고 깜짝 놀랐나 보다. 기초 스킨과 로션 1개씩, 파우더팩 1개, 립스틱 2개 등 단출한 구성을 본 것이다. 딱히 필요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화장품은 단품으로만 사는 편이다. 화장품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통 포장을 뜯지 않으면 2년, 뜯으면 1년 정도다. 이렇게 버려지는 화장품이 자주 생겨 1개씩 사는 습관이 든 것 같다. 책 내용들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과하게 소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현명한 소비를 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